무슨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할까요? 그래, 이 노래를 틀어드려야 되겠군. 자, 지금부터 네, 인생수다방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어허, 지금 이 시간에 인생수다방을 인생상담 올리시님들, 이건 불법이에요.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래요. 그대의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자, 여러분, 지금은 인생상담 시청하면 안 돼요. 지금 들어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돼요. 다음 주에 하세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노래 인생상담은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이전에 300자 이내로, 뭐 길면 400자까지 봐드려요. 400자 이내로 자기의 이야기를, 너무 길면 제가 안 할 거예요. 그 8시 이전에 400자 이내로 이렇게 그 압축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보내셔야 제가 이제 그 많은 글들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볼 수 있다. 주초에 보내시면 제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목에 꼭 인생상담이 들어가야 돼. 그 글 맨 처음에 인생상담이라고 써놓고 글을 쓰셔야 제가 인생상담이라고 검색하면 쭉 뜨는 거거든요. 네. 제 번호는요 010-2294-2016인데요 전화를 하시면 제가 차단을 해요. 그럼 문자도 못 보내십니다.
전화하신 분들도 제가 차단을 하기 때문에 통화를 하시면 안 돼요. 꼭 문자만 보내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막 술 먹고 밤에 새벽에 막 전화를 해요. 사람들이.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새벽 시간에 전화를 여러 번 했다. 그럼 고소해요. 예. 이 스토킹으로 제가 고소를 하고 신고를 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는 안 되고 꼭 문자를 보내셔야 되고, 뭐 전화 통화 요망 이런 문자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23살 남자, 신분은 현재 사회복무요원. 제가 글재주가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지금 눈이 아프기 때문에 300자 이내로 보내야 돼. 저는 강박증과 우울증을 5년 이상 앓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병원 외래 치료와 약물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망친이 부인님 방송을 본 지 5개월이 됐네요. 그동안 저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망치 부인님 방송을 지금까지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 친척들 모두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아직까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가 정말 한 명도 없고 일만 하고 공부만 해서 그런지 가끔씩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경계도 상당히 있고,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산다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병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망치 부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 예. 자, 이제 5개월이라는 얘기는 이제 타블렛 사태 때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자, 이제 이분의 이제 기본은 강박증과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치료를 5년 동안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친구가 없고 그래서 되게 고독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강박증하고 우울증이 현대인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그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각을 하지 못하고 진단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 강박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강박증이나 우울증의 원인은 내나 그 불안감이죠. 예, 어떤 불안감이냐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불안감. 이게 이제 원인이에요. 예, 이 우울증이라는 거를 그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에서 오는 분노. 이게 우울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 그 강박증과 우울증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강박증과 우울증의 원인은 사회 체제의 문제인 거야. 우리 사회가 무한 경쟁으로 막 몰아붙이잖아요. 무한 경쟁으로 막 몰아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막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스펙을 쌓아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끝없이 뭐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거야. 왜? 모두가 다 같이 끝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미쳐가는 거야.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강박증이나 우울증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예요. 일단 그렇게 스스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걸 유도하느냐 하면 친구를 못 사귀게 해.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애들이 드물었어요. 몇 년 전까지 놀이터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드물었어. 왜? 애들이 어린 시절부터 학원을 가기 때문에, 학원에 막 그 스케줄대로 돌리다 보니까 애들이 놀이터에 와서 친구들하고 사귀고 노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부모들이 애들끼리 어울려 놀 수 있는 가회를 따로 하는 거야. 토요일 오후에 그냥 모여서 노는 가회를 따로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 인간관계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분은 자기가 잘못 살았고 질병적인 요인으로 내가 친구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다 그래. 지금 친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게 혼밥 혼술 아니야.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차라리 그게 낫다. 그걸 사회가 부추기는 거 아니야. 억지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지 말고 혼자 술 먹어라.
억지로 다른 사람에 맞춰서 메뉴 정하지 말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러면서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노는 거. 그러면서 가상현실 속에서 가서 놀으라고. 여러분 저는 그 VR이라는 그 요즘에 그게 VR 방이 생겼더라고. 노래방 뭐 이런 것처럼 VR 체험관이 생긴 걸 내가 처음 봤어요. 결국 VR이라는 게 뭐야? 가상현실이잖아. 그거 매트릭스하고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VR이라는 게 토탈리콜이나 매트릭스나 이게 다 나는 그게 VR이랑 통하는 거라고 봐. 뭐 내가 VR 산업을 망가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현실에서 자기가 그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왜 한참 그 게임 아이템 유행할 때요. 그 되게 그 뭐라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 본인이 자신감이 없고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그걸 뭐라 그래. 아바타는 막 우락부락하고 키 크고 강한 그런 존재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 한때 게임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상의 이미지와 실물이 일치돼 정반대라는 거. 예.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외롭고 힘들고 이런데 그런 현실을 잊어버리고 가상현실에 젖어서 혼자 놀아라. 이런 거야. 가상현실 속에 혼자 놀아라. 그러면서 고립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립된 존재로 하여금 아주 그냥 골수까지 쪽쪽 빨아먹겠다. 그게 이 사회적인 그 메커니즘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친구를 꼭 또래만이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또래만이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노인 요양원 같은데 예, 노인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예, 노인분들이나 이 외로운 그 시설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해보시길 바래요. 예. 그러면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 그게 친구예요. 친구는 꼭 또래여야 된다. 사실 그 옛날에 그 동양의 선현들은 인생의 친구를 셋만 만나도 성공한 인생이다 그랬어. 그만큼 친구 사귀는 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관계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친구만은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소중하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회가 무한 경쟁으로 내몰면서 친구를 못 사귀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란 뭐냐? 근데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어릴 때 뭐라고 가르치냐? 너보다 나은 애를 사귀어라. 그래야 네가 보고 배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보다 나은 애를 사귀라고 하는 얘기는 친구를 사귀지 말란 얘기야. 누구나 지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내 친구가 돼주겠어? 나보다 나은 애들이 나랑 사귀어줄 리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너보다 나은 애랑 사귀라고 얘기하면 안 돼.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주거라. 그러면서 늘 나누거라. 그렇게 가르쳐야 그래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교류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세상이 쏙 부드러워지는 거야. 자기보다 나은 사람만 사람으로 보고 위만 보고 가는 사람은 불행해요. 평생 올라가야 돼. 근데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돌봐주면서 본인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보람을 느낄 때 그때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야 나를 누군가 도와주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 노인분들 말도 못하고 멍하니 누워있는 거 아무 생각 없어 보여도 그분들한테 날마다 가서 손잡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상태가 호전돼요. 저 뇌사 상태에 그걸 뭐라 그래. 그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말하는 걸 듣는대잖아. 꽃도 말하면 듣는다는데, 예. 아직 심장이 뛰는 사람이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 사랑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게 왜 필요하냐? 본인의 마음이 치유돼요. 나보다 약한 존재를 돌봐주잖아.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참 둘 다 어려운 건데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해.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을 안 하거든. 근데 사랑은 자기가 먼저 베풀어야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움은 안 됐다면 죄송하지만, 예, 그렇게 살아가시면 어떨까. 나보다 약자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감하려고 하면 그게 친구야. 그 완득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선생님과 완득의 관계. 나는 그거 친구라고 봐요. 예. 그래서 친구는 또래여야 된다. 라는 그 개념을 버리고 나면 세상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다. 질문에 답이 안 됐다면 죄송하고요. 다음. 저에게는 오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보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와 너무 먼 거리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친해지고 싶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서 너무나 먼 곳에들 계시더군요. 이건 제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저만의 모험을 해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지만 여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가 있어요. 뭐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존경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되게 멀리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상징적이고 좀 있어 보이고 대단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면을 찾을 때 그게 인생의 행복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인간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예. 그 사실 어린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존경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정상이에요. 애들이 10대 이전에는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해. 그래서 부모가 곧 우주의 중심이야. 근데 이제 10대가 딱 앞에 일자를 달고 나면 애들이 이제 태도가 달라져. 그래갖고 부모가 이제 막 우스워 보이는 거지. 아, 평생 노력했고 저렇게 찌질하게 살다니. 나는 엄마 아빠보단 다르게 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를 되게 무시해요. 근데 이제 20살에 도전해보고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다가 30살이 되면 그래도 우리 부모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낳아줬구나. 이런 걸 깨달게 되면 부모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40살이 되면 아, 우리 부모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느끼지만 그때가 되면 부모님은 서서히 힘을 잃고 돌아가실 준비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부모와의 이별을 이제 그 준비하게 되는데 또 뭐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40대, 50대들이 그 너무 오래 사는 부모들의 그 의료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가난해지고 있대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인 의료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돼. 무분별한 생명 유지 장치 이런 것들 좀 문제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노인 봉양을 오로지 자녀들의 개인들에게만 다 몰고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풀어야 돼. 근데 대부분 그 자녀들끼리 쌈박질하면서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막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그냥 가정이 파탄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돼. 그래서 진짜 마을마다 노인들이 그 뭐라나 자녀들 가까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요양원 같은 것 시설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런 노인 요양원들의 자녀들이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어떤 부모는 자식이 돈이 많아가지고 호강을 하고, 그래서 근데 사실 자식이 돈 많다고 부모하기 잘하는 경우는 드물어. 그죠? 그리고 어떤 부모는 자식들이 다 잘 사는데 되게 가난해.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이 자녀들한테 전부 다 돈을 거두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다 세금처럼 돈을 걷는 거야. 부자들에게는 많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아서 마을의 공동 노인 시설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노인이 돼서 자기가 뭐
평생 모은 돈이 많아서 으라짜짜하게 살 수 있으면 알아서 살고, 그럴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공동 생활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돈 없는 노인들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과 더불어, 이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주변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보여지는 이미지, 사실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 이게 인터넷상에서 글을 주고받으면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직접 만나보면 글하고 많이 달라.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사진으로 보고 화면으로 보고 그런 사람은 사실 망치 부인을 화면으로 보는 것과 직접 만나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직접 만나면 성질이 더 더럽다 뭐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이 먼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은 본질을 모르는 거야.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제대로 이해하려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쟤 왜 저러니? 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뭐가 문제라서 저럴까? 그리고 혹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야. 쟤 왜 저러니? 그건 비난이지만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까? 그건 관심이에요. 그 순간 내 주변이 바뀌는 거야.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냐? 저는 그렇다기보다 먼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다 알고 있는가?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 어머니는 조현병, 알코올 중독, 기초수급자로 20년을 살고 계신데 연락을 끊고 살다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셔서 시간 날 때 기저귀와 죽을 사다 드립니다.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기다리라며 찾아보지 않는 복지사가 원망스럽고 그러다가 나도 원망스럽고 죄책감에 그저 딸이라는 단어가 절 너무 짓누르고 제가 웃고 먹고 사는 것이 걸립니다. 고단해서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거 아까 얘기랑 통하는 얘기죠. 그죠? 예.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 개인에게 저 노인 봉양의 의무를 온전히 맡기고 있어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죄책감을 느끼는 게 문제의 원인이야. 이 사건의 본질은 죄책감이야. 그런데 이 죄책감은 애증이죠. 사실 이 어머님이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20년 동안 엄마하고 연락이 끊어진 이 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런데 이 엄마가 나중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의 정신 이상이 돼서 연락이 돼가지고 기저귀를 대야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나는 이 분이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한 거 나는 맞다고 봐. 그게 사람이지. 안 그래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엄마를 공경하겠어.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건 그만큼 자기 관리를 안 했다는 거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술에 의존을 했다는 거고, 20년 동안 자식을 방치했는데 그 엄마한테 어떻게 사랑과 그 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봉사를 하겠어. 그러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나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 먼저 당신은 그 엄마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선이야.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그 엄마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모르는 거야. 정확히 모르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자기 현실 속에서 웃고 떠들고 잘 먹는 게 그 엄마의 삶에 대해서 그 죄책감이 지금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막 괴로워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볼 때 그 엄마는 당신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야. 화나는 게 당연해. 먼저 분노해야 돼. 먼저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막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충분히 분노해야 돼요. 충분히 분노하고 날 왜 그렇게 버렸는가. 그리고 이 아버지, 이 무책임한 아버지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무책임한 엄마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내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났다는 거야. 그렇게 무책임하고 문제 많은 부모 밑에서 당신이 너무나 잘 자라줬다는 거. 그게 당신은 우선 자기 자신을 다독여야 돼. 나는 정말 인간 승리다. 나는 이 너무나 악조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오늘 즐겁고 행복한 걸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그 억울하고 속상한 과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멀쩡히 잘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격려해야 돼. 그 다음 3단계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왜, 어머니는 왜 그 지경이 됐을까? 그때 가서 시컷 원망하고 분노해서 내 마음에 어떤 쓰레기가 남지 않을 때까지 다 분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스스로를 막 격려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 부모 때의 그 문제를 내 때에서 끊었어. 그러면서 격려해. 그 다음에 부모가 어쩌다 그 지경이 됐을까를 돌아보는 거야.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그러면 사실 그 어머님이 그 지경이 된 건 아마도 그 성장 배경이나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이 너무 괴로웠을 거야. 그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괴롭고 괴로워서 술에 의지하고 그러다 뇌가 망가지고 조현병에 걸리고 그 지경이 됐겠지.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게 불쌍함이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먼저 그 죄책감을 먼저 느끼면 안 되고 먼저 원망과 분노를 다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극복했다. 그 자신을 충분히 칭찬한 다음에 부모가 어쩌다 그 지경이 됐을까. 사실 그 부모님도 좋은 환경에서 그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만났다면, 훌륭한 남편을 만났다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지 못한 그 부모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때 가서 불쌍한 마음이 든다면 그때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지금은 최소한의 것만 하셔도 전 된다고 봐요. 어차피 조현병이고 어차피 알코올 중독증이고 잘해줘도 몰라. 잘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살아계신지 하루에 한 번 전화하거나 하루에 한 번 찾아간다는 것만도 나는 훌륭하다고 봐. 그러니 그걸 억지로 막 자기를 괴롭히면서 그러면 당신의 삶이 망가져요. 예, 본인의 삶이 망가져. 그러니까 오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야. 그리고 그 부모님은 참 불쌍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인생을 극복하지 못한 그분의 그 문제인 거잖아. 그걸 어떻게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엄마 술 먹으면 안 돼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오늘의 기쁨을 감사하게, 오늘의 내 삶을 감사히 여기시고 격려하고 본인을, 그리고 나서 그 부모를 불쌍히 여기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야. 예. 난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예.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알코올 중독증의 조현병이면 국립시설을 좀 알아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립시설을. 응. 그래서 그 국립시설에 계속 신청하고 도전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수용될 수 있는지 예 한번 그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도움이 안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서울산 청년인데요. 망치부인님 인생상담 재방송을 보고 위로가 되고 지침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허. 자, 그 다음. 이거는 질문으로 들어왔는데 인생상담 같은 거야. 망치부인님 6살 남아 아빠입니다. 3월에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낸 적이 없이 처음 밖으로 보내는 거라 적응할까 걱정했는데 역시 힘들었나 봅니다. 병설 유치원이라 그런지 선생님은 자상하시지 않았고 아이는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저번 주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엄마 자기 머리 다리 바닥을 때립니다. 분이 안 풀린 듯이요. 아이는 자존심이 강한 편입니다. 이번 주 수업 중에 선생님에게 대들고 수업 방해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그만뒀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어떻게 단로해줘야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하셨는데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만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적응 겸 혼자 밥을 잘 먹는다고 점심 전에 데리고 가길 원해서요. 혼자 밥을 잘 못 먹어서요. 예. 자, 일단 이분께 제가 이제 6살이 되도록 혼자 밥을 못 먹었다면 부모님의 문제인 듯 합니다. 육아 관련 서적을 좀 보셨나요? 했더니 안 봤대. 육아 관련 서적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상태가 심각한 듯 하니 소아 전문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답은 했는데,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 이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사실 우리는 모두 초행길이잖아.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딸한테 이제 막 이제 딸이랑 이런저런 탁 한바탕 한 다음에 사실 엄마도 너를 처음 키워보고 너도 처음 고3이라 우리가 서로 갈등을 겪지만 이렇게 우리는 잘 견뎌가고 있다. 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6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애들이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교감이 안 되는 거야. 애들하고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교감이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부모와 아이들이 교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교감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난장판을 피우는 거야. 그 낯선 데다가 자기보다 강한 애들이 와서 막 때리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너무나 위험한 환경에 자기 딴에는 그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어 때문에 문제를 막 일으켜. 근데 이게 집이 문제다라기보다 지금 사회 구조의 문제예요. 이것도 사회 문제야.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제 6살 아이를 키운다면 30대 정도 됐을 거 아니야? 30대 중반 정도 됐을 거 아니야? 이 부모들이 자랄 때 그 아이들을요, 공동으로 막 가족, 친척들이 막 같이 키웠어. 친척들이 막 같이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른 거야. 왜냐면 애들이 또래 애들이랑 어울려 자라면서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고 배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부모와 아이가 너무 밀착되어 있는 거야. 또래 아이들을 통해서 또래 윤리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아이의 그 개인 관계가 되게 밀접해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 부모들의 경험이 없는 거야. 육아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애는 생겼고 애는 그러니까 그래도 책임진다고 낳아놨는데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특히 6살이 되면 자아가 이제 막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6살이 그 인격적으로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는 시점이에요. 되게 부딪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근데 이제 되게 폭력적 성향이 드러났다는 부분 요거는 좀 상담을 받아봐야 돼.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내고 속상해할 수 있는 나이이지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는 건 요거는 부모님하고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예, 이 폭력은 학습되는 거야. 폭력은 학습되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아이 앞에서 폭력을 쓴 적이 없는지, 예, 요거를 이제 상담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건 아이 상담이 아니라 이건 부모의 상담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어떻게 교감하는지를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커버렸는데 그 큰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그 인생 수다방이나 이런 데서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다면 부모님들이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아빠와 엄마가 우리가 애 보는 앞에서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게 있나.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살살 놓는 것과 확 집어던지는 것과 달라. 폭력은 학습이에요.
아이가 폭력적 성향이 드러났다면 어디서 그런 걸 배웠을까? 그래서 부모가 혹시 애 보는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취한 게 아닌가? 그걸 돌아보셔야 되고, 부모가 아니라면 아이를 6살까지 키우는데 주 양육자가 처해 있었던 환경, 가령 이제 그 주 양육자가 애를 데리고 어딘가를 놀러 막 다녔는데 거기서 폭력을 배웠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난 6년 동안을 부부가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이에게 뭘 잘못 보여줬는가 그거를 이제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 사실 병설 유치원이면요 최고의 유치원이에요. 이 그 공립 유치원이잖아. 공립 유치원에 없어서 못 들어가. 예. 그러면 그건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인된 선생님들이 국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병설 유치원 선생님보다 더 나은 선생님은 어려워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아이를 부모님이 잘 설득을 못한 거야. 애랑 아마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예. 뭔가 애가 혼자서 밥도 안 먹는다라면 이거는 아이랑 부모가 뭔가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이 부모님이 아이하고 깊이 대화를 하시고요. 아이랑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우선 이 아이가 뭐가 불만인지를 잘 봐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는 뭐냐? 부모님이 주로 맞벌이를 하시면서 이 아이를 그 돌보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주 양육자가 부모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매일 못 보는 경우. 이런 애들이 사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어떤 교감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안 써. 일단 먹이는 거, 갈아주는 거, 뭐 이런 거 살아있나, 다치나, 먹나, 싸냐, 요 부분만 신경 써. 그 할머니들의 육아 방식이 주로 먹이고 재우고 잘 싸고 아프지 않나 요거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잘 케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조부모님들이 드물어요. 그 교육이 잘 안 돼 있어. 부모님들은 할머니들에게는.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고립감 속에서 소통하는 법을 못 배우고 자라다가 이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 집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제일 나쁜 게 부모가 일주일 동안 조부모에게 맡겨놓고 주말에만 보는 경우 있죠. 그게 애들한테 제일 나빠요. 애들한테 제일 나빠. 그래서 그 애를 매일매일 부모가 조금이라도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고, 오늘 어땠어? 오늘 힘들지 않았어? 그러면서 꼭 안아주면서 이 아이가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맞벌이 부모들도, 그러니까 우리 딸은 엄마가 맞벌이 했다는 기억이 없다니까. 내 어린 시절, 내가 얘 어렸을 때 일하고 돌아오면 애가 막 뛰어와. 그러면 그 현관에 앉아가지고 꼭 끌어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한 15분, 20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애들은 엄마랑 떨어져 있었구나 느낌이 없어.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막 보통 엄마들이 맞벌이 하는 부모들은 들어오자마자 살림부터 하잖아. 애를 일단 딱 들어가 있어. 엄마 갖고 놀고 있어. 그래놓고 막 집안일부터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엄마도 지치고 애도 지치고, 그죠? 그 아이는 집에서도 외롭고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던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스킨십이 없으면 애는 정서적으로도 나빠지는 거거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벌이를 못하면 살 수 없는 이 사회 현실,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자책감을 갖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들이 자책감을 가지면 안 돼. 자책감을 갖지 않고, 이게 이 사회 문제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공동체의 문제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사실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 집안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남편들한테 집안일 하나, 왜냐면 떡이 될 때까지 안 들어와. 자기 승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맨날 떡이 될 때까지 술을 먹어. 근데 또 승진도 못해. 저 왼수 덩어리 저게 그냥 확 오다가 그냥 뒤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자식을 또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수 없으니까 참으면서 그냥 왼수 덩어리 막 이러면서
세탁기에다 이제 집어 던지면 그때 애들이 폭력적으로 배우는 거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맞벌이 여성들이 버려야 될 게 뭐냐? 슈퍼우먼 컴플렉스를 버려야 된다. 예. 슈퍼우먼 컴플렉스를 버려야 돼. 이게 내가 바깥 일도 완벽하게 하고 집안 일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 욱시 남정기에 보면 그 아이를 키우는 이 직장 여성이 얼마나 힘든지가 나와. 정말 공감이 많이 됐는데 이 남편들이 집안일을 안 하면요. 그냥 안 해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공평해야 된다고 봐. 대신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시스템을 만드세요. 가령 그 빨래는 당신이 와서 양말은 여기, 옷은 여기 벗어나. 그래서 집안에다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평상시에 막 어질러 놓고 그거를 치우느라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대로 하라고. 그리고 안 하면 벌점을 주는 거지. 용돈을 깎아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벌점을 주더라도 그 집안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집안일은 안 해도 최소한 이건 해야지. 그래서 그 집안의 주말에 같이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한 대로 규칙을 정하자. 빨래는 어디다 벗어놓고 그 다음에 청소는 당신이 매주 한 번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 쓰레기 봉투는 아침마다 당신이 들고 나간다. 이런 식의 이제 규칙을 정해서 규칙으로 이게 남편에게 요구해야 돼. 보통 남편들은요, 예, 여자들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밤에 떡이 돼서 온데 남편한테 뭘 요구하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 시켜. 아침에 출근할 때 쓰레기 버리는 거,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거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는 거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벗은 양말과 빤스를 세탁통에 넣어라. 세탁물 통에. 그러면 이제 색깔별로 진한 거하고 흰 거를 구분해서 세탁은 돌리면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그렇게 집안의 일상적인 맞벌이 부부들이 일상적인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서 조금 어지러진 거는 냅둬야 돼. 그리고 그 청소할 시간에 차라리 애를 한 5분 정도 안아주는 거. 애들이요, 5분만 안아줘도 다르대. 내가 이거 육아책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난 그렇게 했어요. 예, 이게 애들은 시간이 길다고 중요하지 않아. 가령 애를 둘을 키워. 근데 애 둘을 데리고 1시간을 봐주는 것보다 애를 하나씩 10분을 따로 만나는 거 있잖아. 애 둘 중에 큰애를 10분 동안 저쪽 방에 가서 사바사바사바 얘기하고 오고, 그 다음에 둘째 애를 따로 데리고 가서 또 사바사바 얘기하고 오는 거 10분씩 따로 데리고 놀아주는 게 그 애들에게는 엄마를 독차지했다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 주는 거. 애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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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잘못된 거야. 엄마라고 불렀을 때 왜? 라고 해줘야 돼. 집안일이 바쁜데 되겠어요? 아이에게 엄마라고 얘기하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그게 지금 청소 안 해도 응? 내가 오늘 청소 안 하고 빨래 안 해도 우주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아이가 지금 빨래 안 하고 지금 빨래하고 청소하느라고 아이의 정서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주가 망해요. 내 아이가 내 우주잖아.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일을 해? 근데 그 애가 내가 하루에 5분을 투자하지 않아서 아이의 정서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거는 말짱 다 헛것이야. 그죠? 응. 네. 네. 그래서 이 집안일은 안 해도 돼. 집이 더러워도 돼. 대신에 아이하고 5분이라도 같이 애한테만 집중해주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엄마가 5분, 아빠가 5분. 5분씩만 집중해줘도요,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케어된대. 그리고 이제 아이는 막 창의적으로 노는 거야. 그때 뛰지 마, 하지 마, 하지 말고 차라리 매트를 딱 깔아서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거. 예. 그게 좋은 거다. 그래서 이 애들도요,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 엄마 아빠를. 그러면 집안일 시작하기 전에 5분, 5분 미팅. 오늘 뭐가 좋았어? 뭐가 힘들었어? 그 선생님이 우리 호야 이쁘다고 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혹시 친구하고 뭐 힘들거나 싸우진 않았어? 이런 거 자꾸 물어봐주고, 그리고 애가 한 말을 기억하는 거야. 애들이 또 자기가 한 말 기억 못하면 되게 상처받아요. 예. 그래서 딱 5분이라도 애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의존감이 되게 강하다면 그거는 이제 이 육아 방식에 대해서 부모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부모가 육아 문제를 상담할 때 상대방을 비판하면 안 되고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스스로를 반성해야 된다. 저기 당신 닮아 얘가 이 모양이야. 이러면 안 된다. 죄송해요. 도움이 안 됐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서울에 사는 28살 여자입니다. 짧게 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듣고 따돌림을 당한 이후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불편하고 친구들을 제외하면 낯선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친해지기가 불편하고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어렸을 때 극복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끌어온 게 문제인 것도 같고요. 무엇보다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도 예전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생전하지 않던 자살 생각까지도 듭니다. 물론 생각만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는 일이 무섭고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배우기 힘든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피하고요. 저는 정말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도 많지요. 20대 후반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내 생각엔 70%는 될걸? 예. 20대 이 후반에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70%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예. 그죠?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자기를 못생겼다고 생각해. 그게 문제야. 이 남자들은 진짜 못생겼는데 이만하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한대. 근데 여자들은 보기 멀쩡한 애들이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했다. 그런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진짜 못생겼어. 막 이러면서 막 그 자기를 스스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예. 제가 살아보니까 사실 내가 만나서 좋았던 사람들은 너무 이쁜 사람들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쁜 사람들인가? 사실 이쁜 사람들은 일단 거부감이 들어요. 예. 이쁜 여자 거부감 듭니다. 예. 이쁜 남자 일단 관리가 어렵구나. 그죠? 근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생긴 게 부담 없어야 돼. 그죠? 생긴 게 부담 없고 성격이 좋아야 돼.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생긴 건 부담 없이 생기고 성격이 좋으면 호감을 느끼잖아. 그래서 사실은요, 그 이쁜 사람보다 성격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예. 도리어 이쁜 사람이 외로워. 왜냐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무나 도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이쁘기 때문에 여자친구들이 다 시기와 질투를 하고,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안 이쁘다는 건 긍정적인 요소야. 적어도 나를 질투하는 사람은 없잖아. 내가 성격만 바꾸면 된다는 거지. 그죠? 일단 1단계. 나의 외모의 문제를 저기 박지선 봐봐. 얼마나 멋있게 극복했어. 예, 그런 것처럼 그 외모가 못생겼다라는 것을 자기가 단점으로 생각하면 그 평생 극복 못해요. 근데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어떤 여자들로부터도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는다. 이건 내게 큰 장점이다. 왜? 여자들하고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한 게 시기와 질투야. 이게 사실은 이게 인간의 뭐라 그러나 본질이에요. 본능적인 거야. 나보다 이쁜 것에 대한 질투는 왜냐하면 이게 종족을 보존하는 그 본능, 그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나보다 이쁜 것들은 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야. 남자들은 자기보다 강한 남성성을 가진 자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여자들은 자기보다 이쁜 것들한테 질투심을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외모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큰 장점이야. 왜? 누구로부터도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 부분을 장점으로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엔 뭐냐면 나의 성격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성격이야. 인생의 모든 성공은요 외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여자들이 보면 다 이쁠 것 같지. 뭐 여자들이 무슨 뭐 침대 승진이니 뭐니 이러잖아.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한따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이쁘다기보다 한 성격 하는 여자들이야. 어. 자기의 입지전적인 위치를 구축한 여자들의 특징은 성격이에요. 진취적 성격. 그래서 모든 건 내 마음에 달려 있어. 내가 못생겨서 아무 일도 안 될 거야. 난 남들이 못생겼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 해. 근데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이 나에게 질투심을 못 느껴. 그건 굉장히 좋은 점이야. 뭐, 나보다 잘난 여자들로부터 내가 긍정적인 장점을 따라 배울 수 있을 때 아무도 날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모든 건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그 외모 지상주의, 이뻐야 성공한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왜? 그 이쁜 여자들 엄청 많아. 특히 텐클럽? 텐텐인가 뭔가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은 술집에 있다며. 그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술집에 있다며. 돈을 엄청 번대요. 월 소득이 한 2천만 원 된대. 그럼 템프로에 다니는 여성들은 행복할까요? 본인의 직업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행복하지 않아. 그죠? 그러면 텐클럽? 텐프로인지 뭐 텐클럽인지 뭔지 그런 데에 다닌다 그래서 나는 막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지만 예. 그러니까 외모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다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요. 예, 그렇게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비하하지 말아주세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 예,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우리 방송을 듣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비하하고 그렇게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예. 행복의 기준은 행복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해.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예. 본인이 못생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어떻게 장점으로 활용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극복할 문제야. 그 도력은 장점이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장점이에요. 솔직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주변에 사람 많은 그 아주머니들 우리 딸 선생님 오셨어. 예, 이 늦은 시간에. 자, 내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일단 28살의 여성분, 예, 28살의 여성분이 본인이 못생겼기 때문에 모든 걸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핑계와 변명이다. 중요한 건 성격인데 그 성격에서도 중요한 건 자존감이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뭐 죽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은 거잖아. 그럼 막말로 내가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더 망가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조심해. 뭘 해도 이렇게 막 조심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나는 못생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나가 보는 거야. 그것도 인생의 도전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냥 말 걸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 걸고 그리고 이제 툭툭 그래 보는 거야. 어차피 내가 조심해봤자 좋아해주지 않는데 도리어 내가 막 적극적으로 해버리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너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해버리고 좋으면 야 너 잘생겼다 해주고 그리고 이쁜 여자를 야 넌 이뻐서 좋겠다 해주고 그냥 툭툭 해버리는 거야.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잖아. 아니 뭐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 어차피 뭐 죽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잖아. 근데 죽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아무거나 막 해보는 거야. 막 도전해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너무 조심하지 말라고. 인생에 그렇게 막 조심한다고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도전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 동네에서 말빨 센 언니들의 특징이 그때 그렇게 이쁘지 않다는 거야. 조금 안 생긴 언니들이 그 발언권이 세요. 영향력이 세고. 왜? 그 언니를 경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질투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도리어 동네에서 늘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의 특징은 이쁘다는 거야.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나는 구설수에 오를 일은 없다는 거죠. 그 장점을 잘 살려보세요. 예.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나한테 이쁘다 그러면 이 새끼 나 돈 없어 새끼야 뭐 이러면서 막 나갔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사랑을 깊이 받다 보니까 좀 이뻐진 것 같아. 옛날보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쁘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이쁘게 보는 건 여러분들이 눈에 뭐가 씌어서 그런 거야. 뭐에 홀려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내 외모 때문에 보냐고. 내 성격 때문에 보는 거지. 안 그래? 솔직히 내 말빨과 성격 때문에 보는 거지. 내 외모 때문에 보는 거 아니잖아. 이뻐서 방송 본다? 병원을 가봐. 좀 심각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저는 30대 중반인 미혼 여성으로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뭐를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10년 전 로펌에서 일했는데 마지막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못하셔서 제가 집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입장이라 어릴 때부터 내내 힘든 거 참고 살았는데 나중에 힘들게 일하고도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지 못할 정도로 보상 없이 사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고 화를 주체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과로를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어서 회사를 나왔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며 앞으로는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생각하며 구직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제라도 내게 맞는 직업을 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했던 분야는 법 쪽이라 부당 노동행위 신고도 성추행 신고도 너무 어려워서 약자가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도 안 도와줘서 그쪽으로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이잖아요. 예, 10년 전인데 지금은 또 세상이 또 많이 변했을 거예요. 예, 지금은 세상이 또 많이 변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이분께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방향인데 첫 번째, 기본적인 자세로 전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맨 처음엔 돈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때 제일 먼저 뭐를 기준으로 삼냐 하면 돈을 먼저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돈을 적당히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직장을 구하니까 그게 사실 경력이 단절된 3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먼저 뭐라도 이제 시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뭔가 그 일을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이 주변에서 연관된 일들에 뭔가 돈이 돌아가는 게 보여.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일자리를 구하지 말고 경험 삼아 해보는 거죠. 돈보다는 경험을 갖고 인간관계와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시작한다. 라고 해서 하다 보면 옛날에 일하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일하는 과로를 했다는 정도면 유능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뭘 시작하든 그것과 관계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래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내가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는데, 내가 이제 모든 직장을 구하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부터 너무 높은 연봉을 생각하면 난 안 된다고 봐. 내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3년 정도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3년을 못 견뎌요. 3년을 못 견디고 보통 뭐 6개월, 1년 안에 이직을 하는데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 한 3년 정도 그 일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서 이제 손끝이 익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때 이 3년 동안에 돈보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그 3년 만에 최고의 기술자가 되면 다음에 알아서 사람들이 와요.
예. 그래서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쪽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처음부터 높은 연봉을 받는 일보다는 내가 여기서 뭘 배우겠다. 처음에 한 3년은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최고가 되는 훈련을 해라. 그리고 그 일을 자기의 일로 이제 개척해 나아가는 게 필요한데 이 대부분 잘 짜여진 직장에 이렇게 빼딱구두고 신고 출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 경력 단절녀가 가기에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일을 새롭게 도전해서 처음부터 돈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3년은 경험을 쌓겠다. 배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내가 볼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1, 2년 안에 돈 벌어. 근데 처음부터 완벽한 일자리를 누가 모셔가길 바라면 백수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래요. 솔직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난 다르다고 봐. 그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아르바이트냐 아니면 손님을 맞이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일하느냐 그러면 일반 아르바이트인데 태도가 다르면 다음에는 매장에서 매니저로 불러요. 그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내가 사장이라면 야 저기 쟤 가만히 보니까 막 손님이 들어올 때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반갑게 맞아 나간다. 그러면 내가 아르바이트 구할 때 야 너 나랑 일하자 10만 원이라도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아르바이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 사실 지금 우리나라 20대에 7, 80%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아무 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거기서 성공하겠다라고 맘먹고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해. 워렌 버핏의 첫 번째 직업이 점원 청소부였잖아. 그거 알죠? 워렌 버핏의 첫 번째 직업이 점원 그 바에서 청소하는 일이었어.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얘는 꿈을 가졌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찾으면서 최고의 부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부자가 되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구할 때 이 일을 천하게 보면 아무것도 못 배워.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에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그 모든 일을 해봤다. 그게 삶의 경험이 되는 거야. 그 모든 걸 종합해서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르바이트 인력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일을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분이 자기 경험을 살리고 싶다면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다면 처음에는 자원봉사격으로 민변이나 이런 사무실에 가서 그 일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민변이나 이런 데에서 뭐 거의 뭐 기본 뭐 월급 용돈만 받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감을 딱 살리면 그 감으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아 내가 민변에서 일을 했다 이걸 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뭔가 처음부터 뽀대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징검다리라고 생각해라. 뭔가 이렇게 하나를 시작해서 그걸 딛고 다음으로 가겠다. 예, 그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음. 26살 대학생 남자. 제 인생의 제일 어려운 부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항상 말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많이 소심한지라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잘못하고 제 의견을 말로 전달하려고 해도 잘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만나기가 두렵고 싫어요. 또 발표해야 할 상황이 오면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이 소심해서인지 아니면 말을 못해서 더 소심해진 건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덜 겪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말을 잘하면 잘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을 잘하고 싶어요. 말을 보통 사람들처럼만 해도 새로운 사람이나 오랜만에 친구를 볼 기회가 생기면 그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고 발표할
말 기회가 와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런저런 상황을 앞뒤 생각하지 말고 부딪혀 볼까도 생각하는데 용기가 안 나고 제가 용기가 부족한지 말을 못해서 이러는 건지 둘 다겠지만 말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망부님만큼 잘하고 싶어요. 꿈이 너무 커. 이 말을 나만큼 하고 싶다. 이거는 진짜 무리한 욕심이야. 욕심의 과함은 체하는 거야. 솔직히 나의 말재주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말재주이기 때문에 나만큼 되는 거는 쉽지는 않다. 자, 그러나 자, 이분의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남성들. 예, 아까 여성들의 일반적인 게 28살 그 직장 여성.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생겼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못생겼다고 주문을 거는 거라고 하면 남자들은 나를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한다. 이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일단 부모님하고도 말을 안 해. 특히 엄마하고 말을 안 해. 엄마하고 말을 안 하니까 여자들 더 말을 못 해. 여자가 오면 식은땀이 나고 여자가 가까이 오면 식은땀부터 나잖아. 그거 왜 그러냐? 엄마하고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런 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 너무나 어려운 사람에 도전하지 말고 먼저 엄마 아빠한테 도전하세요. 예. 먼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그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대화라는 게 뭐에서 시작하는 거냐? 질문에서 시작해요. 예. 이 낯선 사람하고도 마찬가지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화라는 건 첫째,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경청한 내용을 가지고 추가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끝도 없이 말을 하게 돼. 예. 가장 기본은 질문이에요. 먼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야 돼. 상대방을 먼저 관찰을 잘 한 다음에 관찰하면서 호기심을 가져서 그 호기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가령 이제 아버지의 뭐 어떤 습관이 특별한 게 있다. 아버지는 그 습관이 언제부터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대화의 시작이죠. 엄마는 엄마들에게 제일 하기 그 어려운 질문 내지는 뭐 사실 엄마하고 무슨 대화를 해. 엄마들에게 제일 좋은 질문은 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나중에 이대로 가면 혼자 살 것 같은데 엄마 밥하는 법 좀 알려줘. 그래서 엄마한테 밥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아내한테 사랑받게 되고 여자친구한테 사랑받고 어머님께서 귀찮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엄마가 귀찮아하면서도 다 얘기해주고 아들이랑 얘기 많이 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왜? 남편 저 왼수대가리 내가 저놈하고 내가 평생을 섞어서 사는데 내가 그래도 사는 건 내 금쪽 같은 아들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질문했을 때 엄마한테 관심 가지. 엄마 밥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뭐 먹었냐고 물어봐 줄 때 엄마들 하늘 나릅니다. 남편에 대한 모든 원망과 분노가 일순간에 사라져요. 왜? 너는 내 아들을 낳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널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대화하는 훈련을 하셔라.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등산을 간다든가, 어머님하고 시장을 간다든가, 그러면서 자꾸 물어봐. 그래서 장 보면서 반찬거리에 대해서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 이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 여자들하고도요, 여자들하고 대화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우리 조카를 보니까 지 엄마하고 맨날 수다를 떠니까 여자애들하고 얼마나 친하지. 이거 비밀인가? 하여간 여자애들을 그냥 부리고 다녀. 엄마들하고 대화를 많이 할 때, 뭐라 그러나, 남자들이 말하는 습관이 좋아져요. 그리고 아빠하고 대화를 자꾸 해보면 남자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게 쉬워. 그리고 중요한 건 질문해놓고 다음 질문을 생각하지 마. 앞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경청한 내용에서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거야. 그게 가장 좋은 1단계다. 그거 한번 해보고 다음에 질문하세요. 첫째 임신 9개월 때 걷기 운동 도중에 하혈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CT, MRI 촬영, LED 피부 미용기기 사용, 고무팩 등등 얼굴이나 몸을 꼼짝 못하게 덮으면 숨을 못 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감을 느껴서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거나 취소를 해버리는데 그때마다 자괴감을 느낍니다. 사실 나도 제왕절개 처음 한 날 너무 충격을 먹었어.
왜냐면 이게 제왕절개 할 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왕절개 할 때요 완전 마취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왕절개 할 때 팔다리를 묶어. 팔다리를 묶고 꼼짝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칼 대는 거야. 그러니까는 솔직히 나도 제왕절개 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내 동생이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언니 제왕절개 하러 들어가면 팔다리를 묶을 수 있어. 그때 놀래지 마. 뭐? 근데 그러니까 내 동생 말을 듣고 내가 제왕절개를 하러 들어갔을 때 팔다리를 묶으니까 그게 이해가 됐지. 만약에 동생이 그 얘기를 안 해줬다면 예, 전신 마취를 하는데 완전히 마취된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팔다리를 묶어요. 예. 팔다리를 묶어. 근데 그걸 모르고 처음에 딱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정신이 있을 때 묶어. 근데 이제 미리 준비가 됐으면 먼저 마취시킨 상태에서 팔을 묶는다든가 그럼 충격이 덜한데 맨정신에 묶게 되면 이 트라우마가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날 받은 이 충격 그게 사실은 수술할 때 그다음에 진짜 나도 무서웠어요. 예. 예. 전신 마취를 하고 제왕절개를 하는데 그런데 팔다리를 묶는다니까? 어. 예. 근데 이게 병원에 따라서 부분 마취하는 병원도 있어요. 실력이 좋은 데는 부분 마취를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데는 부분 마취를 해가지고 요 밑에만 딱 마취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맨정신에 아기가 태어나면 가슴에 안 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라서 부분 마취를 하는 병원은 되게 실력 있는 병원이야. 큰 병원. 예. 그리고 대부분은 전신 마취를 해요. 예. 일반적으로는 전신 마취를 하고 제왕절개를 하는데 그때 팔다리를 묶어. 몰라. 근데 이게 이제 나도 우리 딸을 낳은 게 17년 전이잖아. 18년 전. 여기도 보니까 첫째 아이가 13살이라니까 옛날에 그랬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는 전신 마취하기 전에 팔다리를 묶었고 그 충격이 세서 그러니까 내가 극장 못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감옥 갔다 온다면 극장 못 가는 거나 이런 일을 겪고 나면 CT, MRI 찍지 못하는 거나 똑같아요. MRI 찍을 때 되게 힘들어. MRI 찍을 때도 힘들고 치과도 힘들어. 예. 왜냐면 그 치과도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잖아. 잘못하면 다치기 때문에 막 드릴이 돌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힘든데요. 예. 이걸 막 자괴감을 느끼면 안 되고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한 거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서워하고 놀라는 건 당연한 거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통은 자괴감 때문이야. 자기가 스스로 부끄럽거나 내가 좀 모자라라고 느끼니까 자꾸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겪는 거는 당연한 거야. 내가 그때 너무나 충격을 먹었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감정은 정직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나를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 수용하는 거. 내가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건 맞다. 누구나 그렇다라고 생각해라. 두 번째, 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스스로 칭찬해라. 그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내가 당한 일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거야. 난 사실은요, 내가 감옥 갔다 왔고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었어. 왜 그런지 몰랐어. 그리고 극장 갔다 왔고 기분이 너무 나쁜데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 경험해서 내가 그렇게 어느 순간에 갇히는 걸 싫어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비행기 타는 게 좀 쉽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극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극장은 잘 안 가. 어둠 속에서 그 갇혀 있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알면 돼요. 누구나 그 상황이 오면 공포를 느끼고 충격 먹는 거다. 나만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게 갑작스런 출산이었잖아요. 제왕절개 다 했는데 나같지 않더라. 나만 왜 그럴까? 그거는 그 상황이 갑자기 하혈을 했기 때문에 급작스런 출산이에요. 예상치 못한. 그러면 그때는 이 엄마가 아이를 잃을지 모른다라는 극도의 불안감에서
그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거야.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한 사람하고 달리 그때 더 힘들었던 건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바탕으로 깔고 그 저기 같이 저기 사지가 묶이는 그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받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본인의 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줄 필요가 있어. 당연한 거야. 너 말고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고통스러웠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본인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내 자신을 항상 칭찬하라. 그래야 좋아진다. 도움이 됐나 몰라. 아유, 시간은 많이 가는데. 예. 망치 부인님, 자, 쓸데없는 얘기 넘어가고,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요? 저는 벌써 30대 중반이 되어 가도록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결과물이 없고 미래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연하게 살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막연하게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매일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고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산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사실 또 이런 고민도 많이들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내 사명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죠. 이런 고민 해본 분들 많죠? 그죠? 네. 자, 제가 이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좀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도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학원 강사를 할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날마다 밤새워서 공부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상담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애들을 열심히 사랑했고, 그리고 그 보험 영업을 하면서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 정치연구소 다닐 때도 하루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전혀는 따로 아르바이트생을 쓴다. 혼자서 저 일을 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그 뭐 사탐 강사를 할 때도 그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 오늘 이걸 하고 내일 죽어도,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여한이 없게. 오늘의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학원 강사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위로가 됐고,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오늘 또 내 방송에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그 보험회사 직원을 하고, 뭐, 정치연구소를 다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나의 사명을 완성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산다면, 언제까지든 사명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명이 보여요.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거다? 그렇지 않아. 나는 그 학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회사에 이력서를 낼 때 이력서를 낼 수 없었어. 그렇지만 나는 학원 강사라는 일을 재밌게 한 거야.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학원 강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일들을 저는 그렇게 매 순간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난 어딜 가나 사람들이 왜 그만두냐 라는 얘기를 들었지. 너 그만둬라 라고 얘기한 적, 나 어딜 가서도 이제 그만두세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딜 가서도 이제 그만두세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어딜 가서나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 내가 이 사무실에서 제일 열심히 할 거다. 그래서 난 어딜 가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냐고, 욕을 먹었으면 욕을 먹었지 일 많이 한다고. 어딜 가서나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다. 일에. 이렇게 욕을 먹을지언정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최선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 오늘의 내가 돼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오늘 님 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 그래서 후회 없이 오늘 밤에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나 오늘 밥값 했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열심히 살아보시는 거.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내 사명이구나 라는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경단녀, 이 경력 단절 여성이란 얘기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요. 이번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 자격을 수료를 했습니다. 결혼 11년 차인데 결혼 2년 차까지 병원 일을 하다가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겁도 납니다.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인지 자신감도 떨어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당당히 도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장애인 활동 보조가 진짜 힘든 일이에요. 나는 이 장애인 활동 보조 하시는 분들을 진짜 최고의 그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진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활동 보조라는 게 사실은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돌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진짜 힘들어요. 그 돈이 너무나 미미한 거야. 돈에 비해서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엄두가 안 나지.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일을 하려면 돈 때문에 하시면 못해요.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예. 이분이 내가 그 경험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인을 주신 건 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가늠하는 지표로서 주셨다는 거야. 시험 기준으로. 그 사회가 건강하다면 그 장애인을 잘 돌본다는 거고, 그 장애인을 잘 돌보지 않는 건 이 사회가 썩어서 곧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장애인을 낫게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장애인 보조를 하시는 분이, 예, 이거는 종교적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인류애적인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고 고차원적인 철학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 계신데 그분을 좀 돌보는 일을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없겠나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렇게라도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 이 답장을 주시면 제가 그분을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사실은 이 일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결혼 11년 차인데 자녀가 있다면 이 요양보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일이 많잖아요. 그죠? 예. 이분은 일을 하려면 일은 많을 것 같아. 근데 애를 키우면서 하기에는 일이 너무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라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초등 전 엄마 많이 맞아 이혼. 부 양육비 잘 안 줘 돈 붙여달라고 원치 않는 전화함. 초등 전 전학 3번. 하교중 같은 반에 혼자 집 가면 왕따라고 함. 중학교 모 집으로 몇 천씩 벌었다 소리 듣고 분양에 관심. 아파트 이사로 전학 왕따됨. 돼지다 근데 비계가 많아서 못 먹겠다. 다른 반 남자 조회 때 등의 침뱉음. 담임한테 알렸으나 또 반끼리 싸움이가 하며 흐지부지 넘김. 원래 중학교로 돌아옴. 고졸 취업 회식 광고 알림만 옴. 부모가 원망스러움. 모아 싸워 자취 시작.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 말하기 무섭고 주말이면 침대에 가만히 앉아 왜 살아있나 싶어요. 여성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300자 이내로 쓰라 그러니까 이제 자, 이제 내 해설을 해줄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아빠한테 많이 맞아서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양육비를 안 줘.
그리고 엄마가 계속 양육비를 달라고 그 억지로 전화를 했어야 됐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전학을 3번이나 했어야 됐다. 그리고 학교 중에 같은 반 친구들이 혼자 집에 가는 본인을 왕따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누가 이제 집으로 몇 천씩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분양에 관심. 엄마가 그랬겠죠? 아파트 이사로 전학. 그랬다가 왕따가 됐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친구가 비만인가 봐. 그래갖고 이제 비만인데 다른 반 남자애가 조회 때 뚱뚱하다고 이렇게 침을 뱉었대요.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담임한테 일렀는데 담임이 반끼리 싸움하냐 그러면서 흐지부지하고 넘겨버렸대. 그래서 이제 원래 중학교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회식 광고 알림만 온다. 부모가 원망스럽고, 어머니하고 싸워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서 말하기가 무섭고, 주말이면 침대에 가만히 앉아서 왜 살아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이 자매가, 우리 오늘 진짜 그, 모든 자매들 얘기가 가슴이 아픈데, 사실 지금 우리 20대 자매들이,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냐? 이게 뭐 하는 애야, 얘는. 음. 우리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어.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었다라면, 예,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었다라면, 그, 다 앉아있을 거야. 다 주말에 침대에 앉아서 내가 왜 살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자매가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든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야. 안 드는 사람이 드물 거라고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자매가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게 이해가 돼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100% 공감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100% 이해한다면 거짓말이고, 내가 자매 입장이라면 정말 너무 슬프고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매한테 왠지 내가 대신 미안해요. 왠지 사실 이 자매가 이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했다. 근데 아마도 그 시점이면 이게 우리 사회가 IMF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뭐 1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이겠지. 그때가 딱 IMF 때예요. 이 자매가 이제 초등학교 전에 엄마가 아빠한테 많이 맞아서 이혼을 했잖아. 근데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취업을 했다는데, 사실 이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우리 사회가 IMF가 와요. 98년도에. 그래서 그 처음에 IMF가 왔을 때는 처음엔 몰랐어. 한 1, 2년은. 그러다 한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온 나라가 이제 다 박살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었고, 그래서 그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이 자기 아내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겪은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 후반에 그 청년들이 대부분 겪은 일이야. 이게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런 일을 겪으신 거야. 그래갖고 아마 보면 특히 이 사연들이 오는 거 보면 부모의 이혼, 그리고 막 그 양육비가 없어서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던 기억, 그리고 그 가난함 중에 엄마들이 막 술 먹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자매가 재수가 없거나 자매가 뭐 뚱뚱해서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다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있어. 상당수가 한 45%에서 50%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자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자매의 가정사는 자매만 겪은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가정이 한 50% 돼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50% 정도가 그런 일을 겪었어. 예. 여러분 주변에 20대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게 이혼하고 그 가난했고 그러면서 그 가난한 속에서 이 아이들이 위축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20대 후반들이 그렇게 많이 삶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재수가 없고 우리 부모만 모자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였구나. 자, 오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 개인의 불행 문제가 내가 못나고 내가 불행해서 나만 천벌받아서 잘못된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진 거고,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가난하니까,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이 위축되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너무나 외로운 거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거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째,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뚱뚱했기 때문이거나, 당신이 가난했기 때문이거나, 엄마, 아빠가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 자, 그럼 아마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소화 비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소화 비만인 경우에는 이거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이 아이들이 그 불안감을, 아이들이 부모가 갑자기 이혼한다든가 이러면 정신적인 불안감이 느껴져. 그러면 애들이 먹는 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 중에 그 비만이 많아. 소화 비만이. 그래서 그, 이 자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음. 일단 이 자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래 어린 시절에 그런 고통을 겪어서 그래서 이렇게 비만의 모습으로 살았었다라면 자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돼. 내 어린 시절에 그 사회적인 불행 속에서 나는 희생자인데 언제나 그렇게 희생자의 위치에 서 있을 거냐 아니면 내일을 바꿀 거냐 그러면 내일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건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힘들더라도 조금 가령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거나 아니면 일요일날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 그때 동네에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 돈다든가 그래서 일단은 햇볕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아마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햇볕을 많이 못 볼 거야. 그래서 평일에 그 일요일에는 꼭 집에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녀라. 저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을 저기 찾아서 자꾸만 걸어서 다녀보고 시장에도 걸어갔다 오고 이게 살을 빼는 데는 걷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먹는 걸 바꾸세요. 예, 그 특히 이렇게 비만인 경우에는 짜고 단 게 땡겨. 그게 이게 비만인 사람들이 이게 그 심리적으로 그걸 노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짜고 단 게 이 지방이 끊임없이 자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그걸 노리는 거야. 그걸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비만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물을 많이 마시는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아침 먹기 30분 전에 물을 한 300cc에서 500cc 마시고 30분 지난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밥 먹기 전에도 또 한 300에서 500cc 마시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래서 그 물을 하루에 한 2000cc를 마시면 그 물이 지방을 분해해요. 예. 물이 그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일단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빈속일 때 허기진 배를 조금 채워주기 때문에 먹는 양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라도 걸어라. 예, 그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햇볕을 봐라. 햇볕 보고 5분에서 10분이라도 걷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서 예, 그 살을 빼는 거. 그래서 음식을 바꿔야 돼. 먹는 음식을 짜고 단 걸 피하셔야 돼요. 예, 짜고 단 걸 피하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러나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뭐 오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예. 근데 또 처음부터 갑자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만약에 내가 하루 세 끼를 다 먹는다라면 아침 점심은 그대로 먹어. 원 없이 먹어. 대신 저녁을 그렇게 채소를 먹는다든가. 그래서 저녁만 바꿔도요. 그 살이 많이 빠져요. 예.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걷는 거. 그게 그 뭐 무슨 특별한 다이어트 필요 없이 그 세 가지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해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거야.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해서 그래.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규칙을 정한 다음에 예, 규칙을 정한 다음에 달력에다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성공한 날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내가 성공한 날을 자꾸 동그라미를 계속 치는 게 왜 필요하냐면 가시적으로 내가 이룬 거야. 그게 성과를 이루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무너질 때, 아, 내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칠 수 있는데. 이게 또 자기 그 발전이 돼. 근데 가다가 하루 실수했다. 그래, 하루는 실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면 돼.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이어트가 실패한데 일주일 걸린대.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저녁 먹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날 저녁에 똑같이 시작하면 된다고. 원래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달력에 표시하면서 하루에 세 가지를 다 했으면 동그라미 세 개. 내가 물을 2000cc 마시고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을 걷는 거고 그 다음에 저녁을 채소를 먹는 거 요 세 가지를 다 하면 동그라미 세 개. 동그라미 세 개가 처음에는 한 개에서 시작하지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돼서 세 개가 꽉꽉 찰 때 그래서 그 달력에 꽉 찬 내 그거를 90일이면 90일, 100일이면 100일 길게 잡아. 그래서 100일이 되는 날 나에게 상을 주겠다. 그리고 시작하면 이게 이 다이어트는요. 시간을 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살이 빠지는 거야. 꾸준히 하다 보면 살이 빠져. 내가 이 살이 잘 쪘다 빠졌다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심리적 공허감 때문에 많이 먹는 거거든요. 예. 심리적 공허감 때문에 자꾸 먹는 거야. 먹고 싶을 때 물을 많이 마시세요. 뭔가 먹고 싶을 때 먼저 물을 마셔. 물을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먹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일단 그 5가지를 조심해야 돼. 그 기름에 튀긴 거, 그 다음에 단 거, 기름, 설탕, 그 다음에 술, 그리고 또 뭐더라? 밀가루, 기름, 설탕, 술, 밀가루, 그리고 소금. 너무 짜게 먹으면 짠 걸 많이 마시고 물을 마시면 그게 붓기가 돼. 예, 예. 그러니까 기름, 설탕, 밀가루, 술, 그리고 이 탄산이라는 게 결국은 당분 때문이거든. 탄산이나 인스턴트가 대부분 이 소금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게 자꾸만 땡기고 그걸 끊지 못하는 건데 밀가루, 기름, 설탕, 술 4가지만 절제를 해도 예, 밀가루, 기름, 설탕, 술 사실은요 소금하고 설탕 중에 더 나쁜 게 설탕이에요. 그래서 탄산은 안 마시고 주스 마시면 더 나빠. 그게 똑같이 탄산이나 주스나 똑같아. 그러니까 밀가루, 기름, 설탕, 술 4가지를 안 먹으면서 가능하면 이제 소금도 절제하고 근데 갑자기 너무나 영양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2끼는 그대로 먹어. 그런데 저녁만이라도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마 뚱뚱한 사람들이 대부분 술을 또 많이 마실 수 있어. 혼자 사니까 집에 들어오는 길에 맥주 몇 캔 사갖고 와서 또 다 마시고 그럴 수 있을 거야. 자, 그럴 때 그 술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신다든가,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수요일, 토요일만 마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언제까지는 2번, 언제부터는 1번. 그래서 몇 킬로가 되면 나한테 내가 멋진 옷을 사서 입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본인의 신체 조건을 좀 바꿔보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되게 절망한 상태잖아. 내가 뭐 하고 사나 싶잖아. 근데 이거라도 해서 동그라미 하나라도 치는 걸로 살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요. 먹는 게 줄어들고 본인이 이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달라져. 사람에게서 풍겨진 에너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본인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질 거야. 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지금 20대 초반이잖아. 20대 뭐 중초반일 거 아니야. 인생 길어요. 예, 인생 길어. 어제까지의 나를 버리고 내일 내가 달라지려고 결심하면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나의 내일을 바꿀 수 없어. 지구상에서 딱 한 사람만 나의 내일을 바꿀 수 있어. 누구? 나. 응? 그리고 님이 이제까지 과거의 어떤 슬프고 잘못된 경험들, 실수한 경험들은 누구나 초행길이고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좌절하고 절망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과거에 계속 묶여서 그대로 그 의미 없는 삶을 살 건가? 내일을 바꿀 건가? 세상에 누구도 님의 내일을 바꿀 수 없어. 본인만 바꿀 수 있는 거야. 지구상에 딱 한 명,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실천으로.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예, 기도로 응원할 테니까.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했으면,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 일을, 성공하면 매일매일 저한테 오늘은 어땠어요? 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응원해 줄 테니까. 다음. 신랑이랑 일찍 만나서 신랑과 시댁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사이가 아주 좋아요. 3남매 중 막내인데 형님네가 너무 어머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화가 납니다. 아주버님은 남들한테 예의 바르게 보이나 말도 행동도 시댁 식구들에게 안 그래요. 어머님은 큰아들 힘들까봐 형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절절 매세요. 그런 모습을 10년 이상 보니 이제 못 찾겠어요. 대화로 풀고 싶지만 신랑도 시누이도 중간 역할 전혀 없이 냅둬요. 어머님과 저만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요. 제가 어쩌면 좋을까요? 확 뒤집고 막 갈까요? 아니면 그만 보고 살까요?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어도 대화가 없고 이런 분위기 전 너무 답답한데 남보다 더 대화가 없고 자기들 말을 다 따르라는 식이고 반대하면 빈정상해하고 이래요. 어떻게 할까요? 좀 심각한 문제죠, 이것도. 예. 이건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동서지 간의 갈등인 거예요. 예. 요즘은 그 고부 간의 갈등보다 동서 갈등이 시댁 과의 갈등의 주 원인이래요. 예. 옛날에는 고부 간의 갈등, 시누이와의 갈등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깨어나서 고부 간의 갈등이나 시누이 갈등은 없는데 동서 간의 갈등이 좀 심한 거야. 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동서 갈등의 원인이 뭐냐 하면, 어머님의 마음에 자녀를 차별하는 거죠. 예. 가령 이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뭐냐면,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절절매고, 자기한테는 잘해주시는데, 형님한테 절절매는 게 싫은 거야. 그게 왜 싫으냐면, 그게 차별이거든. 이분은 잘 모르실 텐데, 그게 차별이에요. 부모님이 그 장자와 장손 며느리를 어려워하는 거, 그리고 자기는 이제 차남이고 차 며느리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거, 그게 부모님들의 차별이야. 근데 모든 그 형제 간의 갈등의 원인은 차별에서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어머님하고 사이는 좋지만 아마 인지하지 못했을 거야. 그 본론은 어머님의 차별이 그 마음의 갈등의 원인이에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인지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별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어머님 세대에는요, 장손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는 장자 중심주의, 그 장자 중심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남편만큼 어려워해. 어머님 세대는. 네. 그래서 그게 어머님이 형님이나 큰아들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실 어머님은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 세대의 문화가 그랬거든.
어머님 세대의 문화가 무의식적으로 장손 며느리 아들에게는 그 의지를 하게 돼 있어. 예. 그게 이제 왜냐면 남편이 죽으면 큰아들한테 얹혀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런 문화에서 자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큰 집 편을 무조건 들고 큰 집은 절절절절 매고 뭘 하나 주더라도 더 주고 그게 그 어머님 세대의 문화예요. 옛날에 어머님 세대에서는 큰아들에게 전 재산을 몰아줬어. 큰아들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고 왜냐하면 나의 제사를 지낼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장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게 조선 말에 생긴 나쁜 문화예요. 장자 중심 문화. 그래서 이 조선 초기에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균등 분배를 했는데 이게 가부장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장자 중심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잘못된 문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투자하고 큰아들만 공부시키고 나머지 자식들을 막 그 머슴일을 시키고 막 이랬던 문화가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셔서 큰 형제에게 어려워하시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머님이 그렇게 큰 집에 큰 형님한테 절절 매는 거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큰 형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형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게 더 불안 요소야. 왜냐? 이 어머님이 나중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큰아들을 어렵게 생각하는 건 결국은 나중에 자기더러 모시라는 얘기잖아. 그게 부담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큰형님은 어머님이 그렇게 절절 맨다 그래서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네.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네. 이 뭐라 그러나 이 상담을 하시는 자매님께서 가져야 될 자세는 사실 지금은 어머님도 힘들고 그 큰형님도 힘든 상황이고 본인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인지하지 못한 어떤 저 기저에 있는 두려움 속에 어쩌면 내가 어머님을 모셔야 되나? 왜냐면 어머님이 큰 집을 너무 절절을 매시니까 어머님이 그 집 가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면 이제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모시고 살 때 내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을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싹 그냥 다 개판을 쳐가지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큰형님한테 그걸 마음속에 두지 말고 편하고 쉽고 쉽게 얘기를 하세요. 가령 이제 이걸 큰형님한테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어머님은 왜 그렇게 형님을 어려워하세요? 이렇게 뭐 명절 같은 때 어머니는 맨날 형님한테만 절절매세요 왜? 이러면서 살짝 삐진 척 그러면서 살살살 웃으면서 또 이렇게 상황을 풀어가고 지혜롭게 풀어서 이 어머님이 큰형님한테 절절 매고 있는 것들을 큰형님도 알게 하고 그래서 이건 솔직한 대화들이 오고 가야 돼.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다 솔직한 대화들이 오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부모님의 미래는 삼남매가 다 똑같이 책임진다. 나중에 아마 가족 회의를 할 기회가 오겠죠. 이분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내가 어머님 모시겠다 절대 나서지 마. 절대 자기가 어머님 모시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남매가 똑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삼남매가 똑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시설로 모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똑같이 부담해서 시설로 모시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그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는 거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같은 집에 살면 못 살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사를 가까이 가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을 가까이 모셔서 뭐 오고 가는 길에 쉽게 들릴 수 있게
예, 쉽게 들릴 수 있는 가까운 집 근처에다가 모셔놓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 없이 모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집을 주변에 사람 좀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만한 분들이 많은 곳으로 정하는 거. 예,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은 먼저 아마도 큰형님이 굉장히 또 말수가 적을 것 같아. 예, 말수가 적고 그러니까 큰어머니, 아니, 시어머님이 더 어려워하시겠죠. 근데 그런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동서를 미워하지 말고 아마 동서도 성격이 되게 힘들 거야. 자기도 힘든데 힘든 걸 얘기를 못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낫으니 어떡하겠어. 우리 신랑이 그래. 자기가 우리 집에 장가 안 왔으면 어쩔 뻔봤냐고. 나는 늘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감사하면서 살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이 가정에 꼭 필요했던 거예요. 예. 이 자매님이 이 가정에 꼭 필요했던 사람이야. 그러니 이 가정에 와서 어머님을 정서적으로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예. 싸움으로 해결하기보다 즐겁게 즐겁게 유지해 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형님이랑 커피 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명절에만 만날 거 아니야. 분위기 좋은 카페로 모시고 나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경치 좋은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속 얘기를 한번 털어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도움이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시 이전에 들어온 고민은 제가 이제 다 맞이했고요. 예, 네. 다 해결했고 지금 막 인생 상담을 보내신 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질문 있으면 일요일 날 하면 안 되고 그거는 화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예. 망치부인님 제 여동생이 교회 등록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연락드려요. 나한테 감사한 이유가 뭘까? 예. 어, 이것도 형벌 포퓰리즘 화요일 날 얘기하고. 예. 아니야. 지금 이제 동춘동 8살 여자아이를 죽인 범인의 사진을 막 지금 퍼돌리고 있대요. 그거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예. 형벌 포퓰리즘을 일으켜서 황교안이 단호한 대처를 발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황교안과 그 정당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런 노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조하지 마세요. 예. 대선 이야기 물어보신 님은 차단합니다. 예. 대선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분은 차단해요. 그리고 대화도 삭제합니다. 예. 한 분이 답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전체가 저에게 적절한 답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위로가 되네요. 모두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는 방송해주신 망치부인님도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네,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면 한 명이 이제, 한 명인가 돌아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했잖아요. 네.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한 명이라도 감사 인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막 문자를 지금 보내신 님은 지금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방송 끝나고 볼게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음. 이게 좀 몇 건 안 들어왔으면 깊이 있게 전화 상담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제가 이렇게 또 한꺼번에 후루룩 너무 많이 다루어서,
또 깊이 없이 또 막 늘어놓은 것만 아닌가 싶어서 반성이 됩니다. 예. 이게 제가 참 별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아줌마인데 이렇게 자기의 속 얘기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근데 이게 제대로 상담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예, 그랬던 거예요. 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도움이 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보내시는 위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라면 업 부탁드리고요. 예. 자, 이 방송은 내일 하루 종일 재방송 될 겁니다. 자, 오늘 업 해주신 3,412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업 안 하고 가신 님들아 오늘 밤 난처한리가 꿀지어다. 자, 오늘 또 꿀잼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최고의 후원자이십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 없이 망치부인 영상을 도용하시면 고소 대상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분들의 이 수준이 이래. 그 상담 신청하신 분들의 사연을 듣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막 응원해주고 저는 진짜 이런 모습이 어느 인터넷 방송에 있을까. 예.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의 속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나 그 속 얘기를 듣고 다 같이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려고 하는 이런 멋진 시청자들 저는 정말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젊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자들과 싸워 나가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단결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단결했을 때 불의한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모여서 서로에게 사랑과 응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망치부인이 꿈꾸는 정말 선한 에너지가 악한 에너지를 이기는 선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요.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도 하지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다른 하루를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평안한 밤 되시고 화요일 낮 2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